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은 교수님이 아니라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남우 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사실 우리 교수님하고는 예전에 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그렇죠? 뭐 좋은 기업, 나쁜 주식, 몇 이런 년 이야기도 됐습니다. 했습니다만 좋은 기업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조금 이제 속상한 일도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이른바 국장 탈출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좀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주최하는 이제 세미나를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 네. 타스크포스 이름이 국장 살리기 타스크포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죽하면 이 정당이 이런 타스크포스를 만들까.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뭐 손해를 보거나 재미를 못 봤었어도 내가 좀 운이 안 좋은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제 막연한 그러한 그 잘못된 뭐 생각, 그런 이제 반성을 하면서 기업이나 정부 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 포럼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여기 와이스트리트도 그렇고 뭐 유튜브 온라인 뭐 그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갖고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시장이 장기 투자 성과가 미국, 최근에는 심지어 일본, 대만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은 표를 접하면서 이게 한국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주가 되는 거고 기업의 리스크가 나의 리스크가 되는데 최근에 밸류업 그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자본 비용을 발표를 해요. 자본 비용 cost of equity는 투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영어로는 조금 기술적인 표현이지만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 주식을 타면 이 정도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그 재무 이론을 이제 빌리면 나옵니다. 그게 금융주나 일반 기업들은 한 연 10%쯤 되고 지난주에 밸류 발표한 하이닉스는 14%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자기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지만 한 10% 초반대 기대 수익률은 기대하는데 막상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투자를 했으면 시장 전체를 사서 1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연 5% 수익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의 반도 안 되고 5%를 쪼개서 보면 배당 수익률 2%, 장기 주가 상승률 3%.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리스크를 지고. 그 리스크를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숫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한 변화가 국내에 있었던 것 같고, 다른 변화는 투자라는 것, 밸류에이션은 그 독자적인 그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하고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오늘도 저 좀 전에 수업하고 왔는데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절대평가보다는 항상 절대평가 플러스 렐러티브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뜬 거죠. 미국 기업은 비싸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시장이 한 연 8%에서 10% 이익 증가율이 납니다. 주가도 그 정도 상승하고 배당 주고 항상 내가 외국인이지만 회사의 주인이면 주주로서 대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면서 미국 시장, 미국 기업, 미국 경영진 이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한국 국장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겠다. 정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신뢰 못하고 기업은 지배주주나 이사회 신뢰 못하겠다. 이제 최근에 뭐 우리 고려료 아연 사태, 뭐 두산 사태 이런 것들이 더 그것을 좀 촉발한 것 같고 그래서 국내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미국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경험으로 체득화가 돼서
이게 상당히 바뀌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실망을 하고 떠나고 있고 그 이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비중을 좀 줄여 왔었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연기금도 상대 수익률이 국내가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린다고 하고 그러면 개인 떠나고 연기금 떠나고 외국인 떠나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연결고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뢰,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애플이 뭐 요즘은 되게 뭐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 중에 뭐 1, 2, 3등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불과 12년 전, 그러니까 2012년 네.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팀 쿡이 애플을 맡았을 때 시장이 되게 팀 쿡의 능력뿐만 아니라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그쵸,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애플의 퍼가 12배였습니다. 그때 살 걸. 그때나 지금이나 주가가 한 거의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크게 변한 건 없고 두 가지가 변했어요. 하나는 결국 워런 버핏이 2016년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일깨워줬는데 이 회사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아하. 그 서비스 부문이 중심이 된 생태계를 가진 그쵸, 그쵸. 진짜 파워풀한 예. 안정적인 회사다. 이제 그게 하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성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투자가들이 해줬고 다른 것은 팀 쿡이 처음에는 주주 친화 이런 걸 잘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명의 헤지펀드가 붙어서 주주 친화 경영, 주주 환원을 엄청 그 과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칼 아이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데이비드 아이언홀인데. 그 사람들 다 기업 사냥꾼 아닙니까? 아닙니다, 되게. 그래서 아니 근데 왜 헤지펀드가 붙었다 그러면 팀 쿡이 저 기업 사냥꾼한테 세뇌당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근데 그 두 분들 사람이 보기에는 있어요. 펀더멘털 대비 너무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현금이 많으면 그 돈 갖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애플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신이 있는 회사는 차입까지 해서 주주 환원을 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입하면서 투자가들이 되게 주주 친화적인 회사구나. 그래서 이제 신뢰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생태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주주 환원, 주주 친화적인 그러니까 경영진을 믿고 이 사회를 믿어서 밸류에이션이 12배 하던 게 불과 10년 만에 30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게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손실된 것을 다시 만든다는 게 신뢰를 버리는 것은 저버리는 건 쉽죠. 한순간에 되지만 이걸 다시 얻는 건 실제 애플이 팀 쿡이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었는데도 애플이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레벨업이 되는 건 5년 걸렸어요.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부가 그 반성을 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자본시장에 뭐가 중요한지 이해하고 반성은 오히려 기업이 해야 되겠네요. 정부는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되새기고 그다음에 기업들 중에 문제가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데 이제 지배주주나 이제 경영진들 이사회들이 반성을 해서 회사를 상장시켰는데 나머지 일반 주주 입장을 헤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의 모습이 돼야지 신뢰 구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갑자기 뭐 큰 시장에 변화가 있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참 이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 쌓아 올리는 건 진짜 5년 10년 네네.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신뢰를 이제 녹여왔어. 이게 참 뼈아픈 이야기인데 팀 쿡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별로 개념이 없었다가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인 거네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보다 훨씬 낫죠. 스티브 잡스는 거긴 그냥 기술만 전혀 남의 얘기도 안 듣고 예. 그 주주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업을 잘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같은 거죠. 내가 잘해서 성장하면 되지. 주주 얘기를 뭐 들을 필요가 있냐. 이제 그거는 주주에 대해서 그다음 이사회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팀 쿡은 또 DNA나 이런 그 성장 배경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이 스티브 잡스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주 자본시장에 대한 개념은 꽤 있었습니다. 그분도 MBA를 했고 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걸출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붙어서 아주 세게 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자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되게 행동주의자가 타겟하는 회사들은 회사는 괜찮은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행동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봐야 되겠구나. 네. 뒷부분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 헤지펀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굉장히 많고 사실 이제 헤지펀드가 기업의 기존에 해왔던 경영 스타일 대비 너무 이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기는 한데 아까 잠깐 이제 팀 쿡에게 붙었던 칼 아이칸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나라 KTNG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기업 경영 이제 공격을 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칼 아이칸 이꼬르 기업 사냥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기업을 사냥합니까? 기업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이사회에다 뭐 이것저것 요구를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포럼도 뭐 마찬가지 생각인데 뭐 헤지펀드, 사모펀드, 행동주의 뭐 이런 이제 대체 투자를 주로 하는 데에 네. 대한 비난이 많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금융위원장도 지난 주말인가요? 이게 투기 자본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그 대체 투자를 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좀 가치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들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드이고 펀드의 목적인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수단으로 경영진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사모펀드는 이번에 MBK가 이제 고려한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권을 갖고 오려고 그건 이제 바이아웃 펀드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헤지펀드나 행동주의자의 99%는 경영권을 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을 갖고 간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그 다른 차원의 또 이 펀드 운영하는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친밀한 국내의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국내에는 상륙은 최근에 거의 안 했죠. 이런 데들은 그냥 이렇게 경영권이 회사는 좋은데 잘못 경영을 해서 시장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는 게 목적이지 경영권을 탈취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펀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ETF 사는 것도 그렇고 사모펀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헤지펀드도 그렇고 공통점은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우리 국장이 수익률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포함해서 연 5% 지금 여의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 매니저가 지금 기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하던 점잖은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도 다 젠틀한 소프트한 행동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뭐 어느 자산운용사 대표, 이거 우리나라 네. 가장 대표적인 네. 가장 큰 자산운용사도 자기네들도 매일 주주서한을 상장회사 CEO한테 보낸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읽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담한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그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주인이라는 그렇죠. 의미인데 그 CEO의 책상에는 올라가나 모르겠습니다. 그 투자자 서한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잘 안 되면 이제 내용 증명을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을 하면 그 서한이 본인 사무실이나 이제 집으로 와서 도달해야 되니까.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읽다 보면 예. 보통 배우자들이 놀라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무슨 내용 증명이냐. 내용 증명이 좀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자택으로. 자택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스트리트도 그렇고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거를 꼭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아닌, 그러니까 어제 금융위원장이 개정 방향을 했잖아요. 저희 포럼은 공식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무조건 상법을 바꿔라. 해야 된다. 근데 정부는 상법을 바꿀까요 했다가 그냥 자본시장법으로 하나 고칩시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 주주건 투자가건 법제도 아니면 그 회사가 이사회가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보호하는 시스템이나 그러한 관습이 되게 약한데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 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운전자나 아니면 그렇죠. 뭐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근데 교통법규를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으로 가면 교통법규를 고속도로만 지키시오. 예?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면 국도나 시내나 동네 길에서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우리나라 기업이나 자본시장이나 대한민국을 위한 그러한 그 개정 방향인지 저는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최근 몇 주 사이에 기업들의 엄청난 러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뭐 정부 나서겠죠. 정치권 그래서 이게 또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그 뭐 정부건 대통령이건 아니면 여당이 전 국민 아니면 우리 1,500만 투자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지 몇십 명, 몇백 명의 지배주주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 대기업 패밀리 중심의 그 사람들한테 계속 혜택을 특혜를 주는 잘못된 법을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은 그거죠. 회사의 주주가 이사라는 것은 이제 주주가 경영진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우니까 주총에서 주주가 이사를 뽑아준 거고 그 이사는 경영진을 감시, 모니터도 하지만 되게 이제 사회이사들은 주특기들이 있죠. 그래서 주특기를 활용해서 회사의 장기 전략에 좋은 자문, 뭐 그다음에 리스크 같은 것도 좀 경고를 해줘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사들은 되게 그 자기를 뽑아준 총주주 모든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렇죠. 실제 실제 지배주주의 눈치만 보면서 실제 이제 제가 이사회를 지금도 2군데 하고 그동안 6군데를 해서 잘 압니다. 네. 그래서 그 거의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상법에 규정된 것처럼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어서 회사가 주는 안건을 그냥 거의 토론 없이 찬성해서 하면 나의 임무는 듀티는 끝나는 겁니다. 책임이 완수가 돼요. 하지만 거기에 선진국에서 다 있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들어가면 이 안건이 내가 이걸 찬성을 하면 주주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법제도도 있지만 이사회가 나를 주주를 보호를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반드시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그 기업뿐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반드시 포함을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주라는 2글자를 넣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OECD 그 가이드라인을 봐도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는 이게 있고 없고 뭐 최근에 논쟁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OECD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제가 2주 후에 OECD 기업 거버넌스 또 국제 학회에 초청받아서 이제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사와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제목으로 그게 아주 굵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그냥 기본입니다. 되게. 근데 이게 앞에서도 이제 자동차 운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모두 다 같이 대리해야 된다라는 건 그 법에 주주가 써 있건 안 써 있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사람을 치어선 안 된다라는 걸 법에다가 안 써도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나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주주가 안 써 있는 나라도 주주를 보호하는데 우리는 주주가 안 써 있다라고 해서 주주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주주를 명기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 보면 법전원 교수님들도 거의 얼마 전까지는 그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회사 안에 이미
주주가 들어가 있다, 그쵸, 그쵸.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음. 법 체계를 건드리면서 그게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네. 최근에는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도 그렇고 그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이 바뀌셨어요. 음. 특히 금년 들어서 두산 사태, 고래안 사태를 겪으면서 아 이것을 명확하게 문구로 규정을 해서 주주를 보호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더 변화가 많이 지금 아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두산그룹하고 고려아연 그 최 회장 측이 큰 일을 했네요. 거의 뭐 역설적으로. 계속 감사하죠. 예. 참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그렇게 과감하게 막 투입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근데 굉장히 그분이 놀라웠고. 미국 변호사고 미국 콜롬비아에서 JD입니다. 공부 좀 법학 하신. 박사인데 네. 결국 자기의 이익을 목전에 두면 그러니까 개념 없이 이제 야. 그참그 그죠. 균형 감각을 잃는 그쵸. 거죠, 되게.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이사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높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24년 현재 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누적이 된 거죠. 막 더 그 높아지면 적폐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가도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전 세계에서 뭐 웬만한 나라치고 주가 빠진 나라 대한민국밖에 오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특이한 저기 게 팔레스타인이 있던데요. 짐바브웨도 거기는 있던데. 뭐 예.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예.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급 세계에서 한 톱 30, 30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주가 빠진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특히 올해는 원화 환율이 낮아요. 원달러가 1,400이어서 수출업체들한테는 진짜 좋은 환경이고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지만 반도체가 지금 그 선순환되는 구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는데 시장이 뭐 한 5% 10%씩 빠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에 대한 거의 뭐 100% 책임 이유는 기업이죠. 기업들 거버넌스 후퇴. 예. 이나무 회장님이 이제 나무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외국인 투자자하고도 이제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해 보셨나요? 어때요 반응들이?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디테일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내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가들은 이 법조항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네가 최근에 계속 한국 시장을 팔았던 것은 내가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인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 부족하다. 정부도 너무 부족하고 금융당국도 부족하고 기업들은 그것을 오히려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7월 달에 두산 사태가 나고 나서 저랑 가까운 미국 투자가가 한국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그랬어요. 한국말하고 영어 섞어서 without 상법 개정 나는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못 하겠다. 한국 주식 다 판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9월, 10월, 11월에는 초대형 미국, 영국계 펀드를 이사회가 한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기업 방문해서 새로운 정보 얻고 전략 얘기 듣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경쟁하는 일본, 중국, 뭐 대만, 네. 미국 회사들 이제 또 비교하려고 비교해보고. 이제 그런 것도 목적이 있죠. 근데 꼭 그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고 어떤 데들은 거기 뭐 부회장급도 만났다는 네. 얘기도 해주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많이 이제 좀 쪼그라들어서. 예. 근데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덜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근본적으로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이 후퇴하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식으로 뭐 자본시장의 일부 조항을 문구를 건드리는 식으로 가면 더 bearish, 더 비관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되게. 예. 이미 많이 팔았는데 여기서 더 팔아야 하나. 근데 기대할 게 생각해 보면 없다. 여전히 그 우리나라 시장의 유통 물량의 반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그쵸.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여전히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회사에 믿고 내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들이 투자자를 주주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신뢰관계가 없고
돈을 믿고 투입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의 제일 큰 펀드 이사회 멤버들이 오고 아시아 대표도 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이 MSCI 선진국이 가면 예. 정부가 지금 하고 싶어서 계속 몇 년째 그렇죠. 노력을 하는데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된다면 그게 지금 이머징 마켓의 이제 일원으로 남아 있는 거랑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진국 들어가면 돈이 막 들어올 거야. 그런데 네. 이 사람 얘기는 이 그 영국계 이 펀드 이사회 멤버하고 대표 생각은 한국한테 오히려 재앙이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 있을 땐 중소형주를 사는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중소형주는 일단 다 팔거든요. 일단은 엄청난 그게 순매도고 과거 3년 5년 전보다 우리나라 시장과 삼성전자 이런 데 위상이 규모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대만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진 시지 지수에 포함되면 아주 스몰 피시, 조그만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국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냥 구조적으로 다 팔아치우고 네네네. 그다음에 대형주는 뭐 시총이 작으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TSMC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그 상관관계가 마이크론하고 똑같으면 마이크론 사면 되거든요. 굳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선진지수 추진한다는데 국제금융시장 너무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요즘 현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계 그 연기금 아시아 대표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걱정이라고 오히려 이게 현진 시장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개별 기업의 시총을 키우고 우리 증시의 덩치를 키워야지 선진 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이 조그만 그 왜소한 몸체를 갖고 이 큰 정글에 들어가면 잡아먹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3년 5년 전하고 우리 시장의 위상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과거 생각하던 대로 밀어붙이면 이것도 또 시장을 더 망가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여전히 신흥국도 아니니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맞기는 한데 네. 지금 비실비실하고 라이트급도 안 되는 체력으로 저 헤비급 가서 게임을 뛰겠다고 하면 그냥 이제 한 방 맞고 윙에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덩치가 어떻게 일단 보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로 들어와야 되고 사줘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정부는 일단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최근에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물적 분할할 때 어떻게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할 때 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권 어떻게 되게 굉장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되게.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겠다 해놓고 법안은 못 만들고 있는 말만 나왔던 거를 앞으로도 계속 미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여서 큰 틀에서는 우선은 상법 개정부터 가야 된다라는 근데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뭐 합병 분할 그다음에 뭐 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그러니까 이제 자본거래 일체 자본거래 관련된 건데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 요즘 중국보다도 우리 밸류에이션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한 중국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지배주주들이 이제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자사주고 그러니까 포함 안 된 게 거의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마음대로 하고 제3자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 거래, 그다음에 뭐 최근 제일 어렵다는 그 롯데그룹은 상반기 신동빈 회장이 급여가 제일 높았죠. 7군데에서 110억을 받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하는 게 결국 이사회의 제 기능을 찾아줘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 예방적인 효과입니다. 예방적인 효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예. 이번에도 롯데그룹은 쇄신한다면서 21개 그 회사 CEO를 물갈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전무해서 부사장 시키고 근데 본인이 자기는 회장은 100억 넘게 연봉 받아가고 신동빈 회장이 이제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롯데 문제는 이마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책임질 일은 회장이 다 하고 결국 물러나는 것은 이제 CEO나 구조조정 당하는 거 임직원인.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좀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막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견제를 견제는 할 수 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이사들이 생기면 회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찌됐든 간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1월 2일에 증시 개장식 때 3법 개정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제 슬쩍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네네.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도 이제 말을 바꾸고 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이건 뭐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정책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이 다 바뀐 것은 뭔가 뭐 코디 내지 어떠한 외압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몇십 명, 몇백 명의 우리나라 창업 패밀리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것보단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 5천만 명의 국민, 1,500만 명의 투자가들을 이해를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저도 뭐 그 회장님들이나 이제 대표이사들 뭐 이래저래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이 삼성전자 투자해서 주가가 20% 빠지면 되게 화내요. 네. 주가 확인하면서 이거 뭐 근데 본인 회사 주식은 5년 동안 70%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이사회에서 그런 지적하면 되게 멋쩍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내가 투자한 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어서 주가가 20-30% 빠지면 되게 흥분하는데 예. 거기 뭐 회장 누구냐, 왜 이렇게 엉망이냐, JY 그런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 회사 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우리나라 많은 지금 기업들이 롯데 같은 데 얘기하면 주가가 3년, 5년, 10년 찍으면 주가가 70%씩 빠진다는 네. 터무니고 그냥 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장을 했다는 것은 일반 주주 돈이 들어온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이거 그래서 그거는 회장님뿐만 아니라 경영진,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들이 다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벌과 국민. 그러니까 사실 상법 개정을 하면 모든 투자자한테 이로운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건데 재벌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상법 개정을 안 하면 또 재벌들이 원하는 대로 손가락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 재벌들의 이야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 같이 이제 반영해주는 로비를 하고 대리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경영자들, 이른바 그 사람들까지 넓은 의미로 기업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 기업인들은 결국 최근에 롯데그룹 인사처럼 그냥 집에 가쇼라고 하면 집에 가야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재벌의 뭐를 이제 대리하는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자들이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인 분들도 조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의 대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재벌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네, 되게 경제 성장에. 우리가 뭐 제가 그 해외에 나갈 때 너무 자부심 느끼죠. 뭐 공항에 가면 LG전자 텔레비전이 쫙 있고 네. 삼성전자 그 광고판도 있고. 광고판 붙고 현대차 굴러다니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좀 안 좋아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 때가 이제 그런 시절이죠. 고속 성장을 해도 뭐 이건희 회장님이 뭐 거버넌스를 별로 잘 모르셨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그런데도 그때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MSCI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3%. 네. 그것은 이익 증가율이 결국 3%란 얘기예요. 네. 성장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2주 전에 16명의 한경협 그 사장단이 예, 발표를 해서 성명서 내시죠. 기업가 정신을 위축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이미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DJ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돌이켰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이미 의사결정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사모펀드 대표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이거 당연히 회사가 갖고 가야지 좋은 딜인데 지배주주 입장에서 이건
희석화가 되거나 좀 다른 이슈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위해서 모든 주주를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딜인데 아니면 팔아야 되는 회사인데 그것을 특정한 패밀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성장이 낮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서 이사회가 회사의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사회에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확실하게 묻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 저도 그 16개 그 재벌그룹사 사장단의 성명서를 보면서 되게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법 개정이 그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 성장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기업가 정신도 그렇고 성장도 많이 훼손됐는데 그럼 좀 잘 하시든지. 그렇죠. 예. 그분들이 잘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왔죠.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했고 네. 지금 상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도 야식잡설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많이 행사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1월 2일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고 뭐 좀 이제 장관들 시켜서 말은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싫어하는 야당이 독자 처리를 해갖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대통령 책상에 다시 올렸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 포럼도 되게 걱정이 이제 됩니다. 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야당이 좀 중심을 잡고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최근에 그 거기 12명의 그 국회의원이 하는 국장 살리기 TF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분들 전에 한번 제가 초청받아서 같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 네. 지식이 대단해요. 오. 그리고 뭐 법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고 매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 탄탄한 그 논리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뭐 모든 국민들이 아마 원하는 것은 이제 국회 통과가 돼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 용산으로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본시장 살리고 투자가 1,500만 투자가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경제 심리 이제 가라앉고 내수 침체되면서 또 이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금 도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현 정부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코스피를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보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금방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믿고 처음엔 관여를 들어오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망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살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3,000도 오히려 어렵진 않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선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가 살고 그렇죠. 내수 침체에 지금 걱정을 지금 현 정부가 엄청 많이 하는데 오히려 가장 내수 침체 살리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자산 가치. 예. 주가 회복시키는 건데 그쵸, 거기 그쵸. 가장 관건이 지금 상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선행 지수에도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경기 선행 지수도 올라가고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소비도 더 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수익이 막 20% 30% 남은 나가서 쇼핑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요즘 뭐 거의 모든 사람 모이면 공통 대화가 나 삼성전자 투자해서 얼마 깨먹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어떡하냐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의 대화인데 그게 결국 우리 소비 심리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그 심리를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그분에게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상법 개정하는 게 진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재벌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또 기업인들이 많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이 개정되면 정말 이사진에게 소송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이거 많이 걱정하잖아요. 경영권이 그래서 많이 침해될 수 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35년 국제금융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4년 전에 상법 개정 그 당시에 3% 룰 할 때 엄청나게 경제 단체들이 그다음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3% 룰이 도입이 되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이사회 점령해서 모든 정보를 빼나간다. 그 감사 선임할 때 대주주 지분은 3%까지만 제한하는 그러니까 거. 한 명을 분리선출하는. 예,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못 없었죠. 들어봤죠. 한 예. 번도 없었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고 국내 펀드 매니저나 외국 펀드 매니저나 보통 액티브 펀드는 그 소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기업이 싫으면 팔고 나가는 거지, 비중을 줄이는 거지. 소송을 한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일부 행동주의자는 그런 뭐 관여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예. 소송이 남발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이 자금을 갖고 있는 연기금 그다음에 일반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네.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네네. 예. 또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위한 결정,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또 이렇게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원래 그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장 그 회사의 가장 하이 레벨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에요. 이제 네. 그 의사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경영진이 그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쉽게 그렇게 결정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을 내가 잘 알고 있어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잘 모르는 거면 회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전문 분야고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붙여서 스터디를 해서 예. 그 과정을 갖자. 그래서 실제 KB금융 같은 데는 이제 밸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왜냐하면 뭐 자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재무 전문가가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러한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서 공부하는 세션을 여러 번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사회이사를 하면 1년에 뭐 150시간, 20시간씩 뺏긴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학생이면 교과 과정을 마쳐야 되는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이제 가는. 그동안은 정상인데.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그런 이사회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걸로 가는 오히려 좀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거수기 이게 손 들어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어도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맞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이사회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금년에 뭐 우리 주가 움직을 보면 가장 그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금융지주사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금융지주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펀더멘털이 요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기업들, 대형주가 됐고 그 회사들 KB건 신한을 보면 물론 그룹 회장, CE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사회의 기능이 진짜 독립적으로 됐고 보강이 됐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에서 한다 그러고 거기 이사들 얘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적당히 뭐 안건 한 30분 심의하고 그거 뭐 읽지도 않고 보통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내에 얼렁뚱땅 마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래서 사회이사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과 스터디도 필요한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은행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금융 지주사들을 일컬어서 저도 뭐 기자 생활 때 그런 표현 써봤습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회사.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총수 회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주인 없는 회사 같고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서 계속 낙하산을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 없는 회사가 훨씬 더 지배 구조가 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것은 뭐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너무 한국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손해를 봤지만 이번에도 많은 외국 투자가가 포기는 안 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사들 진짜 그 변한 걸 보면 꼭 지배주주가 모든 걸 yes, no를 해주지 않아도 네.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줬고, 뭐 메리츠도 뭐 금융이긴 하지만 거기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그 조 회장님이라는 지배주주가 있지만 예. 그 최고 경영자 두 분이, 부회장 두 분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제 뭐 2세, 3세, 4대로 가면서 본인이 경영 능력이 없거나 경영에 관심이 없으면 손흥민이 공을 잘 찬다고 뭐 아들이 손자가 잘 찬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축구하기 싫어하는 손자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몇백억, 몇천억씩 받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뭐 위기 상황이라 가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한두 마디 좀 하고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유럽의 패밀리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했습니다. 되게 사회에서 실제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모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게 패밀리들한테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그 대신 우리 정의선 회장 같이 경영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또 계속 경영을 하는 게 가족 경영이 3세, 4세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너무 뭐 선이다, 악이다,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기업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경영자, 상속하는 경영자의 그 능력, 그다음에 의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한테 경영 능력 없다. 혹은 왜 3세가 이제 경영을 해서 뭐 기업을 말아먹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니까 결과로 결과를 보여주니까. 보여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3세, 어떤 4세는 너무 못해서 말아먹고 있고 그런 분들은 뭐 여러분이 댓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또 한켠에서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같이 넣는 건 사실 이 법은 어떤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냥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 체계를 뭐 굳이 건드리냐. 네. 그런데 큰 틀을 되게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한다는 건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 위험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뭐 사회이사 6군데를 했지만 내가 그 선관주의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갖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매 안건을 꼼꼼히 챙기고 내가 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려면 뭘 물어봐야지 그다음에 사전적으로도 물어보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내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기록을 다 남기면 그럴 리스크는 혹시 누가 소송을 거도 나는 나를 다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그 기업에 있어서 그렇게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기우고 명확한 그런 법 체계를 갖추는 게 모든 그 투자가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지금도 사회이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6군데에서 사회를 하셨고 약간 이건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사회이사를 모시고 오더라도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동기동창 아니면 어디 저 인맥 있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고 약간 이제 너무 저 사회이사가 깐깐하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분 안 모시려고 하고 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건 불편해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 사회 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안 느껴보셨어요? 골프카트를 타도 저쪽 팀하고 내 팀하고는 나눠지죠. 근데 사회이사 시장이 이제 2개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그렇고 실제 지배주주나 그 경영진들이 추천하는 자기 네. 뭐 선후배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독립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연이나 인연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지연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예. 되게 이제 이사회 끝나면 다 뭐 형동생 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3% 분리 선출이 되고 이번에 뭐 집중 투표제는 3%로 인한 감사위원 추가 선출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펀드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 같은데 금융지주사들은 주총 전에 이미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주주들한테 좋은 후보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 그 펀드, 그 국내 기관 투자가든 해외 펀드건 거기가 추천하는 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되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풀이 나눠져요. 그래서 패밀리의 우군, 그 다음에 이 후보자 그 두 번째 그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하는 것은 좀 더 독립적인,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어서 그 시장은 있고 거기가 계속 앞으로 많이 커질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잠깐 집중투표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그 않습니까? 상품 개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명의 이사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한 명한테 5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그래서 대주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혹은 일반 주주를 대리할 수 있는 이사 한 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자라는 건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엄청 반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예. 그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이사회나 주총의 그 관행을 보면 너무 기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그 심지어 그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ACGA라고 뭐 요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 헤드 스테파니 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중 투표제라는 게 대만에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한국에 일부 돼 있어서 이게 다른 나라엔 없는 좀 드문 현상이지만 네. 워낙 한국은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우리 협회는 집중 투표제를 찬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CGA가 어느 편을 드는 데가 아닌 거 되게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전 세계의 큰 연기금 기관 투자가 다 포함돼 회원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대할 거란 얘기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찬성을 공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으려면 집중 투표제가 일단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되게 유효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표현 요즘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오죽하면 예.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갈라파고스 네.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만 갈라파고스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자연생태계가 그게 더 좋다고는 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금투세 폐지되면 주가 오른다며 왜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그래서 상법 개정한다고 그럼 주가 오르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말씀해 그러니까 금투세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건지 이제 그런 질문은 던질 수 있어요. 뭐 저랑 가까운 이용우 전 의원은 네. 금투세 되게 반대하죠. 이게 세제가 공평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뭐 무기한 연기 내지 폐기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포함해서 연 5%니까 거기다가 또 세금을 부과하면 진짜 모든 사람이 자본시장을 다 떠나죠. 그래서 오히려 순서로 따지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상법 개정을 해서 이 주주 수익률을 좀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만이 한 연 10%쯤 됩니다. 미국이 연 13%. 그러니까 미국까지 못 가도 일본, 대만이 연 10%면 우리가 그 정도 가야죠. 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연 10% 정도 되면 금투세도 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도 안 나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진짜 그냥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그런 양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일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금투세부터 물리려 했었던.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투세를 낼 수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게 좋은 표현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시장 좀 만들어 보고 나서 세금이라도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증시 상황 혹은 네네. 전망 좀 네네. 여쭤볼게요. 또 원체 또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시행이 되면 뭐 1기 때도 심했습니다만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벽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미 물론 이제 공언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수출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상황이
트럼프 2기 내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계속 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개별 기업을 분석을 해서 그 충격이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하기보다는 네. 약간 톱다운 관점에 있어서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전략가가 이제 테마를 분류를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그런 출렁출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게. 네. 근데 이제 1월 22일 취임을 하고 정책을 하면서 실제 트럼프가 선언적으로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관이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스코트 벤셋이 됐잖아요. 네. 그분이 진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임이 돼서 그만큼 그리고 실제 일론 머스크가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계속 냈는데 트럼프가 그분을 지명을 한 것은 상당한 힘을 갖고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분은 되게 그 좋은 지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매크로 시나리오를 가장 경험을 많이 했고 2022년에 주가 폭락, 채권이 가격 폭락할 때도 그때도 25% 돈 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지혜가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세게 이런 저러한 전략을 낼 때 그것을 시장의 눈으로 소화를 해서 그것을 조금 이제 그 정책으로 입법화시키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또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좀 톤 다운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여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실제 이제 그 장관들이 이제 임명이 돼서 선임이 되고 나면 조금 더 그러한 그 움직이는 개별 주가 수준으로 가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계속 그 강세를 미국이 보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미국의 이익 증가율 보통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한 7,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일시적으로는 법인세를 줄여주면 기업 이익이 한 5%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네. 일시적인 거여서 큰 임팩트는 없고 조금 더 구조적인 이제 그런 그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친기업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뭐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서 소송을 많이 당하는데 미국 그 빅테크들이 뭐 EU건 뭐 다른 국가건 또 정부가 나서서 조금 그런 것도 관리해주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실제 그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1년 이익 추정치를 기준으로 22배, 23배여서 밸류에이션이 솔직히 목에 차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버블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차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네. 이익 증가, 장기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재무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미국 증시는 올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가는 오르고 외환하고 채권 시장은 좀 안정화가 네. 됐었죠. 예. 그래서 그분도 그냥 뭐라 됩니까? 그 트럼프가 이야기한 보편 관세라든지 그 관세 이율은 일종의 그 협상용이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각 나라와의 협상에 따라서 혹은 계단식으로 가야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방위비 분담도 대만에 대해서는 뭐 10%를 부담을 해라 GDP에 뭐 그런 되게 우리보다 훨씬 센 발언을 했잖아요. 그만큼 네. 대만이 포지션이 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방위 산업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과연 진짜 10%를 요구를 할지 그것은 이제 뭐 그 협상용 이제 약간 선전포고 같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예측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되게 하루하루가 뭐라 좀 조마조마합니다. 또 어떤 근데 말폭탄이 약간 나올지. 큰 흐름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겠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점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러한 막연한 시장의 기대감은 반영을 안 시키거든요. 네.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녹여서 그쵸. 주식을 사고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하지만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가 이제 대세로 최근에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빅테크들의 상승률 꽤 괜찮고 물론 이제 조정을 받는 국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돈은 계속해서 미국에 있는 혁신 성장주로 몰리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결코 싼 거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또 이익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개개인의 투자자 한 명 한 명 한 명의 합리적인 판단은 결국은 국장을 팔고 미국 주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거의 모든 국민 투자가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또 국장에 계속되는 디스카운트,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원화 약세 또 이렇게 나타나니까 좀 이게 마음이 아픈 거고. 이게 어떻게 좀 돌아서는 게 앞부분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랑 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기업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선은 그래도 반도체부터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큰 시장에 돌아서려면 이제 반도체가 여전히 제일 중요하죠. 근데 또 삼성전자는 저 모양이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이 약간 그 눈높이를 낮추고 배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금융주를 사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기대 수익률을 가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자본 비용, 네.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면 그게 한 10에서 한 14%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도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한 10% 수익을 기대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반 이상은 물론 배당이 보장된 건 아니죠. 근데 네. 뭐 별일 없으면 배당은 은행들은 올해 내년 후년에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되게. 네.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수익의 반 이상은 배당을 일단 받으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안 올라도 나는 괜찮다.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투자하는 거 어디 업종이 외국인 지분이 제일 높냐 하면 금융하고 통신이에요. 성장성이 가장 낮은 데로 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하. 한국은 성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일단 성장이 배당으로 없으니. 내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게 낫다. 네네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우선주들이 저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 뭐 미국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뭐 관세 관련된 이제 악재들이 터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21세기에 전기차 업체들 빼놓고는 그 가장 강력한 경쟁력, 순발력을 가진 데가 현대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3등이라고 그래도 금방 2등이 될 거고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우선주는 최근에 뭐 지난 1년, 2년 사이에 우선주가 많이 보통주보다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예. 갭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우선주 배당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괜찮은데 현대차에 대한 나의 투자 표현은 우선주, 이 우선주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훨씬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국 투자를 우리가 뭐 반도체 사이클을 탄다, 무슨 뭐 큰 사이클을 탄다, 그거보다는 그 배당의 전통도 있고 배당을 꾸준히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들, 그러니까 다 은행들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밸류업도 훌륭하게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배당으로 한 5% 7%를 확보를 하고 나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나는 연 한 1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로컬장에서 10%를 내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돈을 미국 시장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예. 반반을 하든지 미국 6을 하고 한국을 4를 하든지. 근데 지금은 국내 주식 다 팔고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행히 달러가 강해서 네. 그동안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환율은 저는 당분간 강달러는 간다고 보지만 언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환율이라는 거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배당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총 수익률 10% 12%를 낼 때 어떤 방법으로 낼 건지 내가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네. 그게 배당으로 올지 주가 상승으로 올지. 앞에서도 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만나면 저마다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얼마 물려 있고 얼마나 지금 내가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총평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평이한 인사였고 네. 저희 포럼이 기대하는 그 펀디멘털한 그 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은 첫 번째 삼성의 그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 중에
전반적으로 다른 톱 IT 회사 대비 톱 IT 회사는 뭐 SK 하이닉스 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네. 이런 데랑 비교해서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주식 보상이 제로죠. 아하. 이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사회가 100%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무슨 재판 문제도 뭐 일부 이유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재판에 들어간 것도 본인이 이제 또 자초한 면도 있겠지만, 리더십의 부재, 그러니까 어려운 의사결정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이 그룹의 삼성전자 이인자라는 정현호 부회장한테 이제 미루면서, 네. 정 부회장은 약간 관리 모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러한 그 시대적인 21세기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러한 조직을 갖추지를 못하는 모습을 갖추는데 그런 식의 그걸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은 사장당 구성을 봐도 관리랑 관련 있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일부 물러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그런 그 큰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인사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 이후에 조금 이제 비관론의 관측 아니면 비평 이런 게 많았던 거고 사실 대한민국 언론사의 그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큰손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삼성전자 인사를 비판하기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이 꽤 나왔다라는 최근에 그래도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것도 언론들이 좀 쓰고 그 다음에 또 삼성도 통제를 덜 하고 예. 그 리더십의 부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용 회장은 연봉을 안 받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미등기 미등기 이사죠.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별로 관여 안 하고 저들이 잘하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식 거버넌스라는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만약에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재용 회장은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있고. 이게 너무 좀 상충되는 상황 아닐까요? 근데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 아니면 뭐 기자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삼성의 전문 경영인들 지금 3명의 부회장 체제 네. 아니에요. 이제 부회장들도 최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죠. 그리고 실제 준법감시위원장, 뭐 저는 준법감시위원이라는 게 되게 뭐 그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는 좀 약간 특이한 조직인데 거기 위원장이 최근에 뭐 개인 의견임을 밝혔지만 네. 실제 그 그룹 회장의 리더십의 복원, 그 다음에 뭐 그 사업 지원 타스크포스의 재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저는 순수하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좀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움직임은 있죠. 그리고 실제 뭐 여전히 그 미등기 이사지만 사업 보고서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을 보면 이제 그룹 회장 그 좀 더 뭐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를 해서 뭐 대통령이나 정부 행사에 이제 초청을 하고 네, 같이 네, 이제 그렇죠. 그 홍보대사 이제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거고요. 사실상의 위치가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보여왔던 것처럼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못하면 어차피 4년 전에 그 본인은 자식들은 이제 그 자식이 2명이 있죠. 네, 네. 4세들은 경영에 관여를 안 한다고 선언을 그렇죠, 한 선언했죠. 입장이니까 예. 그것을 오히려 지켜서 진짜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도 한번 삼성이 검토해 보면 어떤가. 그래서 저희 포럼은 그 가족 기업을 반대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능력이 현대차 있다면. 같이 정의선 회장 같이 경영을 잘하고 좋아하고 기업 가치를 만들면 그리고 국내 뭐 회사 내 밖에서 존경을 받으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인조이 안 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미루고 계속 그것이 회사에 누가 된다면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제대로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확실한 경영인 체제로 가든지. 아까 그 주식 보상이 이제 너무 없다라는 그 삼성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많이들 이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정현호 부회장을 비롯해서 사업 지원 TF 임원의 3분의 2가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영자들까지도 좀 이해관계가 모든 주주와도 일치가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분들이 장내에서 뭐 매입을 하도록 하든, 그렇죠, 스톡 옵션을 주도록 하든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정보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현호 부회장 본인과 자기 산하의 그 사업 지원 타스크 포스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관리하는 입장에, 그러니까 옛날에 전근대적인 그 감독하는 그런 관리자의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것은 TSMC랑 이제 미국의 걸출한 반도체 회사들인데, 네. 거기는 거의 모두 이미 팀장이 되면,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팀장이 되면 급여의 한 3분의 2 이상을 주식으로 줍니다. 그만큼 이미 비중이 높고, 그게 회사가 잘 되면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으로 그쵸. 연결이 되죠. 그쵸. 회사에 이제 장기 근속을 하면. 그래서 회사와 나와, 그 다음에 회사와 임직원과 회사와 이사회와 회사와 주주와의 이제 모든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얼라이먼트가 한 개의 축으로 연결이 되는데, 되게 그 정보는 쇼킹하고, 삼성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경영진이 의식을 못 한다면 그것을 잔소리하고 지적해 주는 게 이사회거든요. 이사회라도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건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들도 지난 수년 동안 삼성전자에 사회이사를 했던 이사들도 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뉴스 기사에서도 책임 경영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진짜 책임 경영이란 뭘까? 안 좋을 때 물러나는 거? 잘 될 때 연봉 많이 받는 거? 뭐지?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 되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른바 오너십. 절대 물러나지 않는 막 2세, 3세 연달아서 승계하면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책임 경영하겠다고 하는 거. 안 물러날 거면서. 진짜 뭔가 좀 책임 경영이라는 걸 보여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이제 회장 자격으로 이남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뭐 워낙 좋은 지금 유튜브 채널이어서 예. 하여간 잘 운영 계속 되시길 바라겠고,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상법 개정은 우리 하여간 대한민국 그 경제, 그다음에 우리 자본시장 증시를 위해서 너무 중요한 그 변화, 시대적인 변화고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우리 구독자, 청취자분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도 꼭 그 성원을 해서 이번에 그 변화가 있어서 진짜 우리가 이 한국 시장의 거버넌스에 갈라파고스, 참 이게 뭐 표현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간 혼자 남아있는 외톨이, 이제 그러한 고아 같은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데 이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인 성원, 뭐 댓글을 통하든 아니면 네. 목소리를 내시든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되게 이러한 그 약간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그동안 많은 개선을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시대적인 요구로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꼭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